변호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민법 총칙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뭐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이 행위 능력 파트를 꼽으실 겁니다. 성년 후견, 한정 후견, 이름도 비슷비슷해서 매번 헷갈리셨죠? 괜찮습니다. 오늘 이 복잡한 제도들, 시험에 나오는 핵심만 딱 뽑아서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 시간만 잘 따라오시면 행위 능력 파트는 여러분의 확실한 득점 포인트가 될 겁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 정말 글자 하나 차이인데 법적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수많은 수험생들이 바로 이 미묘한 차이 때문에 객관식 함정에 빠지고 사례 문제의 진짜 쟁점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개념들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무기를 제가 장착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복잡한 지도를 정복해 나갈지 한번 보시죠. 먼저 큰 그림, 제한능력자 제도의 전체 구조부터 잡고요. 그 다음 가장 강력한 성년 후견, 이어서 한정 후견, 특점 후견 순서로 하나씩 격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여러분의 답안지를 빛내줄 필살 문장까지 싹 다 챙겨가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모든 법리가 그렇지만 특히 이 파트는 기초, 즉 뼈대를 단단히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본격적인 후견 제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제도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틀로 접근해야 하는지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자, 미성년자 사례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이 3단계 공식에 넣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이거 혼자 해도 되는 행위인가? 둘째, 안 되면 부모님 같은 법정 대리인 동의는 받았나? 셋째, 그것도 없으면 나중에라도 허락, 즉 추인은 받았나? 이 논리적인 흐름, 이 생각의 순서만 딱 몸에 익혀두시면 이따가 볼 성년 후견 제도도 훨씬 쉽게 이해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제한이 강한 제도, 바로 성년 후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하나만 박아둬야 할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지속적 결여. 이 네 글자에 성년 후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민법 제9조의 정의입니다.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어요? 네, 바로 지속적으로 결여라는 이 요건입니다. 그냥 능력이 좀 부족하다거나 일시적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이런 정도로는 절대 안 돼요. 사무처리 능력이 아예 지속적으로 없어져 버린 상태, 이 아주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때만 법원이 성년 후견을 개시하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 별표 5개 치세요. 성년 후견의 핵심 효과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 맞아요. 그런데 미성년자의 부모님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의권이 없다는 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피성년 후견인한테 내가 허락할 테니 저계약하고 와, 이렇게 미리 동의해 주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후견인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대리해 주거나 아니면 이미 저질러버린 일을 나중에 가서 취소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객관식 시험에서 여러분을 낚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문장은 그냥 통째로 외우세요. 시험 지문에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이므로 유효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땡, 틀린 지문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에서 동의라는 단어는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좋습니다. 성년 후견 확실히 잡았죠? 그럼 이제 다음 단계인 한정 후견으로 넘어가 보죠. 성년 후견의 키워드가 지속적 결여였다면 한정 후견의 키워드는 부족입니다. 능력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한 상태, 이 뉘앙스 차이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12조를 보세요. 지속적 결여가 아니라 부족이라는 단어가 딱 보이죠? 그 무게감의 차이가 법적 효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한 판례 팁 하나 드릴게요. 설령 가족들이 성년 후견을 해달라고 신청했더라도 법원이 보기에 이 정도는 한정 후견이면 충분하겠는데? 라고 판단하면 한정 후견을 개시할 수 있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법원이 굉장히 유연하게 판단한다는 점,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한정 후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첫째, 성년 후견과 달리 동의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제한이 아니에요. 법원이 딱 정해준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동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바로 대리권입니다. 한정 후견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리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이 사람에게 대리권도 부여한다는 별도의 심판을 해야만 비로소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권과 대리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이 표 하나면 게임 끝입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완벽하게 정리되죠? 상태를 보세요. 결여, 대, 부족. 후견인 권한을 보세요. 성년후견은 동의권이 없고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 동의권이 있죠. 이 두 가지 핵심 차이점만 머릿속에 딱 박아두면 객관식 문제 절반은 이미 마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유연한 제도들로 넘어가 볼게요. 특정 후견과 임의 후견입니다. 이 두 제도는 앞서 본 것들처럼 행위 능력을 제한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살짝 지원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특정 후견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피특정 후견인은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과 달리 혼자서 하는 모든 계약이 전부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후견인은 동의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전혀 없고요. 오직 법원이 정해준 특정 업무를 대리해주는 말 그대로 조력자 역할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임의 후견, 즉 후견 계약입니다. 이건 내가 정신이 건강할 때 미래를 대비해서 나중에 내가 아프면 이 사람이 내 후견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직접 후견인을 지정하는 계약이죠. 이 계약을 맺고 등기까지 마치면 우리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즉 사적 자치를 최우선으로 존중합니다. 이 판례가 바로 그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일단 등기된 후견 계약이 있으면 나중에 가족들이 법정 후견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은 정말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특정 후견은 일시적, 특정적 지원이고요. 임의 후견은 자기결정권 존중입니다. 시험에서는 보통 이 둘이 충돌하는 상황, 즉 등기된 임의 후견이 있는데도 법정 후견을 신청하는 사례가 나오거든요. 정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등기된 계약이 우선입니다.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시간입니다. 이론을 알았으니 이걸 어떻게 답안지에 멋지게 현출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의 답안지 마지막 문장을 책임질 그야말로 필살기 문구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필살기 문장입니다.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 없이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법정 대리인이 보니까 계약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 효과를 인정해주고 싶을 때 쓰는 결론이죠. 키워드는 취인. 그 결과 취소할 수 있었던 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이렇게 딱 명시해주는 겁니다. 이건 피성년 후견인 파트에서 거의 항상 나오는 예외 조항이죠. 아무리 피성년 후견인이라도 편의점에서 음료수 사는 것까지 취소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답안지에 이 문장을 쓸 때는 일상생활 필요성과 대가의 과도성, 이 두 가지 요건을 사안의 내용에 맞게 잘 버무려서 포섭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임의 후견과 법정 후견이 충돌하는 사례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문장입니다. 앞서 봤던 대법원 판례의 논리를 그대로 담았죠. 사적 자치, 후견 계약 우선, 특별히 필요한 예외적 경우,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모두 사용해서 쟁점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결론입니다. 이 문장 하나면 채점자가 감탄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년 후견부터 임의 후견까지 제한능력자 제도의 전체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정신적 제약이라는 단어가 보여도 당황하지 마세요. 결여인가? 부족인가? 일시적 지원인가? 오늘 배운 이 구조적인 사고의 틀로 침착하게 분석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 논리력이 여러분의 합격을 이끌어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